정치 한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여야 총선 상황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이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총선 대진표가 이제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비례정당 비례 후보 비례 투표에 나서는 정당만 38개 정당. 그래서 투표용지가 51.7cm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번에 총선에 나선 후보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총선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인데 네.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이 각 당 공이 그에 대한 어떤 검증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면 각 당의 그 경선을 하는 걸 보면은요, 무슨 변변한 토론 한 번도 없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뭐 경선이라고 해서 상향식 민주주의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자질이나 그 자세에 대한 평가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이 예. 결국 인기 투표라든가 뭐 조직이 가동된다든가 이런 걸로 결판이 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마 예. 이번 총선이 끝나면 쉽지 않은 문제들이지만은 그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도 일종의 그 선거 공영제를 도입해서 예. 물론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각 당의 어떤 지도부가 예.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무조건 공천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사실상 임명직처럼 운영되고 있는 거 이걸 예. 어떻게 하는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공천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또 검증에도 이제 깜깜이 검증이 아니었냐.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번 총선의 어떤 그 판세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변수는 어떤 게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총선이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 평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발표됐던데 거기 보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긍정평가하는 분들이 36.5%, 부정평가가 60.1%로 나와 있는데 그 더 눈여겨볼 것은 그중에서도 매우 잘못한다고 하는 평가가 51.6%. 이미 국민의 과반수가 대통령에 대해서 극히 잘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수년 동안 반복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 같으면은 여당이 선거를 이기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야당이 승리할 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남은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1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앞서고 있는 후보는 남은 시간이 굉장히 좀 길게 느껴질 것 같고 따라가는 후보는 짧게 느껴질 것 같고 그런데 말이죠. 예,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요. 예. 13일도 저희도 뭐 해보면 상당히 깁니다. 그중에 온갖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뭐 각 당이 다 뭐 예컨대 막말이라든가 또 뭐 대형 무슨 부정 스캔들 비리 이런 게 뭐 나타날 가능성이 아직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빼면은 역시 대통령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모습을 이 짧은 기간이지만 결코 짧지 않습니다. 확실히 변신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큰 그 변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뭐 쉬운 것부터 해본다면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 뭐 해임하고 뭐 출국 정지를 다시 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과감하게 뭐 추진하거나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문제를 출발해서 또 이번에 뭐 핵칼테러 문제도 있고 여러 있습니다만은 방송들 MBC, KBS 이런 방송들이 정권과 관계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나 정권이 나서서 추진한다든가 더 나아가서 보면은 이 정권이 지금 검사 독재라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아예 민주당 이상 가는 검찰 개혁을 뭐 예컨대 제가 기대는 잘 안 됩니다만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나 또 한동훈 위원장이나 다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들인데
그런 문제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들고 나온다면 더 나아가서 과거에 그 노태우 대통령은 뭐 중간평가까지 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쇄신과 더불어서 이번 총선을 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보겠다든가 뭐 이런 뭐 하여튼 뭐 저는 그런 과거 뭐 두 노 대통령이군요. 예. 또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의 결단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아직도 예. 저는 정부 여당에 알겠습니다. 가망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변수 가운데 하나가 좀 의정 갈등도 하나의 변수로 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이제 증원하는 문제로 해서 지금 전공의 파업한 지 좀 한 달 지나고 있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정부가 면허 정지 행정 처분에 이제 나설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에 맞서서 이제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낸다든지 해서 강대강으로 이제 치닫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이제 총선용 기획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예. 윤 대통령께서도 의사 면허 정지 문제 유연하게 유연 처리 방안 모색하라. 예. 또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추진해 달라 이렇게 국무총리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선거 직전에 모든 게 다 총선용일 수도 있지만 잘한 일이고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새로운 국면을 이미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은 이제 의사들한테 넘어가 있죠. 의사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만약 원만히 해결한다면 역시 정치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나 여당의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 추이를 좀 더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이 맡고 그리고 위성정당인 이제 국민의 미래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이렇게 해서 이제 투톱 체제가 되는 건데요.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위성정당이라는 것에 위성이란 말에 좀 주목을 하게 됐어요. 이뇨한 위원장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나옵니다만은 과거에 정치 들어오기 전에 상당히 훌륭하게 행동했던 분이고 작년인가요? 그 여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때 사실은 저도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그 결과는 윤 대통령이나 그 당시 여당 지도부의 위성 역할밖에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본인으로서도 작년에 아마 11월쯤이었을 겁니다. 그 본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고 지금 본인 스스로도 비례대표 당선권에 지금 들어와 출마했지 않습니까? 8번에 올라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약속한 것도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어서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무슨 투톱은 큰 역할을 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역시 위성정당의 선대위원장답게 위성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당은 뭐 스피커가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는데 스피커가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양적으로는 그렇지만 질적으로 보면 자꾸 제가 벌써 그 봐도 아니 몇 달 전에 총선 출마 안 하겠다는 분이 스스로 총선 출마해서 당선시켜달라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조금 전 그 언급을 좀 하셨는데 그 관련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주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은 후보 등록이 끝난 이제 직후가 될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세종갑 후보였던 이영선 변호사의 공천을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선 후보는 갭 투자 의혹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 특히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재산 신고를 이제 허위로 했다 이런 논란에 이제 휩싸인 거죠. 그러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비상 징계를 내리면서 공천을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총선에 급하니까 그 악재를 해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예. 아니 이번 이제 그 해당 선거구 세종갑인가요? 예. 해당 선거구는 민주당이 후보가 없는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잠재적인 의석 하나를 지금 포기한 셈이니까. 예. 민주당으로서는 좀 우세한 그렇습니다. 지역이라고 잘 해요. 원칙을 예. 지킨 건데 예. 사실 우리 정치가 항상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안 지켜왔던 원칙이 그러나 뒤늦게라도 지켜졌기 때문에 이 점은 이재명 대표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부실 검증 논란이 나오는 것은 당에서 경선할 당시에는 이제 뭐 주택 하나, 오피스텔 한 채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경선 통과한 이후에 중앙선관위에 자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재산 의혹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이제 부실 검증 논란이 나온 거죠. 그리고 공천 신청하면서 부동산 목록들도 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정당 차원에서는 검증의 한계도 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농담 같습니다만은 민주당 공천의 검증 기준이 뭔가 생각해 보면요,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기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기준이 잘 지켜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기대가 국민적 기대가 낮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뭐 방탄, 뭐 사당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을 드렸을 것 같은데요. 뭐 개딸 정치 이런 것에 비판을 받았다면 아마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거를 더 강화시켰고 앞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은 그런 저도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 이후에 우리 정치가 굉장히 암울하게 느껴지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 상황을 우려해 주셨고요. 자, 민주당의 그 공천 취소로 세종갑 선거구가 상당히 이제 또 관심 선거구가 됐습니다. 이제 그 이영선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유재화 국민의힘 후보, 김종민 새로미래 후보 양자 대결로 재편되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홍성국 민주당 후보가 56%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지역이고 상당히 민주당 유리한 지역이어서 과연 이제 그 후보를 잃은 민주당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다음에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알 수 있겠습니까만 어쨌거나. 최소한 새로운 미래 후보한테 상당한 큰 기회가 주어진 건 사실이죠.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후보. 본인 자신도 뭐 꽤 알려진 전직 의원으로서 알려진 분이고 또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양당의 그 대결 정치에서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던 몇 사람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상당히 큰 가능성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상당히 또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고 세종갑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또 뚜껑을 최종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여야 간에 지금 그 고발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이제 타당이 되겠죠. 위성정당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또 기자회견을 빙자해서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 이런 이유예요.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을 두고 불법 선거 운동이다. 그래서 녹색정의당 조국 혁신당도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면 이제 이 고소 고발전이 늘 있어 왔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도 선거에 늘 나갔습니다만은 선거가 다가오면은 전쟁 때 소총 들고 정말 백병전에 나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야말로 전쟁에 나간 기분이어서 그동안도 보면은 개별 지역 후보 차원에서는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뭐 고발 이상의 것도 하고 다 한 것이 관행이고 또 어찌 보면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당의 지도부 차원에서는 좀 달랐거든요. 물론 그 마이크 사용이 불법일 겁니다.
예. 근데 지도부 차원,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주재하는 그 행사 같은 데에서 마이크 사용 정도는 상호간에 양해해 주기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지도부 차원에서도 서로 이제 고발 공방이 오가는 것은 우리 정치가 훨씬 더 대결이 심화됐다는 것을 저는 웅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제 그동안 걱정은 뭐냐 그러면 여야 간에 아무리 과거에 그 민주화 시절에도 여야 간에 물론 매서운 비판을 하면서도 무슨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단 말이에요. 네. 상대 후보, 상대 당 대표에 대한 예의는 지켰는데 지금은 당 대표들이 나와서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뭐 예의는 지키긴커녕 조롱하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그런 조롱을 잘하는 사람들이 각 당에서 출세 성공해서 예. 지도부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각 당의 지도부들이 좀 각성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선 끝나고 좀 여러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지난 주말에 여야 모두 민생 해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고, 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경제가 파탄났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이제 막판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이제 민생 공약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죠. 예. 그것은 1년에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에 한해서 세금을 물리자는 거 아닙니까? 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되게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 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중 15만 명 정도인데 한 1%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자 중 가장 상위 1%에 물리는 세금을 없애버리겠다는 거니까. 5천만 원 이상 소득 얻는 분이 예, 주식 투자로.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봉급 생활자들이 1년에 1,000만 원 소득이면 세금 내거든요. 그에 비하면은 5천만 원 이상 주식 투자로 버는 사람들 세금을 안 물리겠다? 예. 이것은 조세정이 어긋나는 일이고 그렇습니까? 예. 사실은 극소수 부자들을 위한 것이지 무슨 민생하고 관련이 없는 오히려 반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것은 아마 이게 제대로 알려지면 여당의 오히려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지원금 이것도 뭐 선거용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일회성 기본소득 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것은 뭐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단순한 포퓰리즘은 아니고 정책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현실 가능성을 본다면 금융투자 소득세를 깎아주는 것은 없애는 것은 이번에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거나 국회를 움직일 수 있으면 다음 국회에서 무조건 그건 실현된다고 보이죠. 예. 네, 실현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공약은 현재는 야당이기 때문에 예. 뭐 야당이 아무리 뭐 돈을 풀고 싶어도 뭐 정부에서 예산 같은 걸 안 만들면 못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실 가능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예. 그러나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정치적으로 큰 힘을 얻게 돼서 예. 그것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와 관련된 또 질문은 이번 주 금요일에 정치 한수 시간에 또 한번 또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